자, 이제 두 번째 강좌 최정환 공무원 생물 기초완성 2강입니다. 생명현상의 특성.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 수험 생활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수험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돈 낭비,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오직 합격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은 앞으로 몇 년 더 강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한 70세까지만 하려고 점점 늘어나 50세에서 60세, 70세. 제가 강의하는 동안은 오직 여러분의 합격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집에서 중요한 전화가 올지도 모르는데 핸드폰 없어도 다 연락이 됩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면. 그래서 합격생들 수기 보면 간혹 독서실 갈 때 아예 핸드폰을 놓고 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격하고만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친구도 다 끊으세요. 그 친구가 합격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친척들 결혼식 안 가도 됩니다. 물론 아주 가까운 뭐 가족의 경우에는 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끊고 오직 합격만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어떤 학생은 5년 이상 걸린 학생들도 있어요. 이 공부라는 것이 단번에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떨어지니까 방황하다가 1월 1일 되면 공부를 시작하죠. 옳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며칠 쉬었다가 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혹시 떨어졌다면. 길게는 5년 이상 걸린 사람도 있고, 짧게는 2달 만에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8급은 아닌데 6급에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올해 서울시 8급 간호직에도 4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끊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을 해야 됩니다. 자, 14쪽에 생명현상의 특성. 아까 우리 1강에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균합적 탐구 방법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 앞선 생명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생명현상의 특성을 규정 지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2강입니다.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해도 되고, 생물의 특성이라고 해도 되고, 모든 생물은 죽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하죠. 개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 사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체고, 세균이라면 세균 한 개 한 개가, 또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라면 은행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 유지를 위한 현상이 있고, 자, 그런데 어떤 생명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만들어서 새끼로 하여금 대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종족 유지 현상이 있는데, 먼저 개체 유지 현상에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 것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 예를 들 수 있겠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생명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떤 생물은 세포 하나로 구성된 생명체도 있습니다. 세포 한 개로 구성된 생명체를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단세포 생물. 집신벌레랄지 아메바, 그리고 대장균과 같은 세균, 이런 것들이 세포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 여러 개의, 사람처럼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를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구성에 대해서 생명과학원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에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그래서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생물의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다시 다세포 생물은 모두 세포로 되어 있다. 물론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한 생명체고, 그럼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어떤 다세포 생물을 건물에 비유합시다. 이때 요즘이야 벽돌 없이도 건물 지을 수 있지만 예전에 벽돌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 세포를 벽돌에 비유할 수 있다. 구조적 기본 단위. 그리고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생명현상이 일어난다. 기능적 기본 단위.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이죠.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대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죠.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바퀴가 원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모거나 세모거나 이러면 굴러가지 못하겠죠.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래서 세포도 구조가 같은 것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그 녀석들이 기능이 같죠.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다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고 예를 들면 사람의 위는 소화기관의 하나이죠. 그러면 위에는 상피 조직이 있고 이건 참고만 하세요. 기초반에서는 상피 조직. 상피 조직은 우리 피부 바깥쪽을 덮고 있거나 또는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덮고 있죠. 그리고 결합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합 조직은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뼈, 힘줄, 인대, 그리고 혈액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 혈액. 그럼 위에도 혈액이 흘러가죠. 그 위에 공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도 어쨌건 혈액이 흘러간다.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위에 근육 조직이 있어서 수축기관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또한 위에는 신경 조직이 있죠. 굶었을 때 속이 쓰리는 것은 신경 조직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구성한다. 그런데 아까 상피 조직은 상피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같은 종류,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 그리고 적어도 유사한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죠. 그래서 동물이라면 여기에 기관계가 있죠. 상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의 이동 경로를 생각해 보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그죠? 그럼 방금 얘기한 것들 모두 각각 소화기관이죠. 항문도 소화기관에 해당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배설이라고 표현하지만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지만 똥 싸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배설이 아니라 배출이죠. 그래서 배설은 땀과 오줌을 통해서 주로 오줌을 통해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건 그럼 아까 얘기했던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것들 각각은 소화기관인데 그럼 여기에다가 또 간, 이자, 쓸개 이런 것들도 소화기관에 해당되죠. 그럼 그것들을 다 모아서 소화기관계, 줄여서 소화계.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기관계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등등등 해서 11개의 계가 있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식물에만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을 비교했을 때 동물에만 있는 단계가 기관계고 또 식물에만 있는 단계가 조직계. 이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만 할게요. 그래서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환다발 조직계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은 기본반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세포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포입니다. 세포. 자, 그런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실은 세포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고만 하세요. 기초반에서는. 우리 인체의 세포를 보면 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 세포 소기관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와 같이 어쨌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기초반에서는 이 순서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기본반에서 심화반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아까 다세포 생물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들은 다 생명체냐? 요 마이크도 뜯어보면 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에어컨도 뜯어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생명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 대사를 해야 되죠. 물질 대사, 구체적인 것은 요 뒷단에 또 나오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물질 대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특히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특히 생명현상, 이미 생명현상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그 물질대사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죠. 동화작용은 합성, 같을 동에 될 화자입니다. 합성. 이화, 달을 이, 될 화, 분해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동화작용은 합성이고 이화작용은 분해이고, 그래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호흡.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숨쉬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호흡 얘기하는 것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명활동에 세포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에너지는 대개 ATP죠. 이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을 더 분해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호흡, 더 구체적으로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화작용은 사람의 결혼에 비유할 수 있고, 이화작용은 이혼에 비유할 수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안 했어도 이 정도는 알 겁니다.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사랑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조선시대 때는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죠? 우리 큰 고모는 물론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17살 때, 고모부는 12살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얼굴을 봤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어쨌건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결혼 못해. 그죠? 그래서 결혼할 때 돈이 막 들어오죠. 이혼할 때 돈이 나가죠. 그 누군가한테는. 그래서 그 돈에 해당되는 것이 물질 대사에서는 에너지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고, 그러니까 광합성은, 광이 빛광자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질을 합성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 그 과정에 에너지를 흡수하죠. 동화작용. 그래서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반대 과정이 세포흡입니다. 포도당을 더 분해하면서, 물론 여기 이제 산소 나오는데, 포도당을 더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 ATP 어쩌고저쩌고 더 구체적인 것은 그 뒤에 챕터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생명체들은 어떤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죠. 미모사 아시죠? 우리 이제 신경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꽃집에 가면 있어요. 열대지방 동남아 가면 거의 잡초 수준인데, 건드리면 잎을 오므리죠.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지렁이를 발로 밟으면 꿈틀거리겠죠?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또 항상성을 유지하죠. 우리 시험에는 이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상태.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온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찜질방에 갔다. 그래서 찜질방에 갔는데 온도가 70도씨 정도 되는데
남들 땀 흘리는데 나 혼자 땀 안 흘린다. 한 30분 너무 그렇다 치고 30분 동안 있었는데 땀은 안 흘린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바로 물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물질대사라는 것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뒤에 또 나와요.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온도입니다. 또 pH 즉 수소이온의 농도 그리고 염의 농도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염이라는 것은 여기서 꼭 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 그 염의 농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내 삼투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온도, pH, 염의 농도 등이 변하면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 아까 구조가 무엇을 결정한다고 그랬어? 기능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단백질의 구조가 고온에서 달라지면 단백질이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체온이 증가하면 40도 가까이 증가하면 그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거나 아니면 밀가루 반죽을 해서 겨드랑이 같은 데 끼워 넣거나 모르는구나. 얘를 아직 안 키워봐서. 자,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증가하면 찜질방에 가서 체온이 증가했을 때는 땀을 흘리게 되죠. 땀의 주성분은 물이고 물은 수증기로 변할 때 주변의 열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서 체온을 낮추어줄 수가 있겠죠. pH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쉽게 말하면 삼투압은 체액의 농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성 다시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아까 체외 환경은 기온 되겠죠. 그럼 체내 환경은 뭘까? 체내 환경. 이 물질대사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 아까 물질대사, 생체 내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 세포 내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나려면 세포 바깥쪽, 세포와 세포 사이의 액체를 뭐라 그래? 조직액이라고 하죠. 그 조직액의 농도, 그러니까 세포 주변 환경에, 세포 주변 환경. 그것이 바로 생체 내 환경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온도, pH, 염의 농도, 그리고 혈당량, 체액에 다시 혈액에 되어 있는 포도당의 농도, 혈압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성. 자, 그리고 발생 및 생장. 사람 수정란을 예를 들어서 수정란은 세포가 한 개죠. 그래서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어린 개체가 자라는 것을 생장이라고 하죠. 수정란은 세포가 한 개고 막 태어나면 무려 세포가 30조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60조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건 발생과 생장은 결국 세포 숫자가 늘어난다. 세포 분열을 동반한다. 세포 분열. 이제 우리가 곧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체세포 분열도 있고 감수 분열도 있다. 감수 분열이라는 것은 숫자가 줄어든다. 숫자가 줄어드는 분열, 염색체의 수가 줄어드는 분열을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곧 배워요. 그러면 이 발생 과정은 체세포 분열일까 감수 분열일까? 느낌은 감수 분열 같지만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 줄이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 그래서 감수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정자, 난자 만드는 과정. 그래서 감수 분열은 이미 정자, 난자 만들 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수정이라는 것은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자를 받아들인 난자를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미 정자, 난자 만들 때 감수 분열은 다 끝난다. 그러면 발생 과정은 체세포 분열이 되겠다.
조심하셔야 돼요. 생장 당연히 체세포 분열이 되겠죠. 우리 몸이 자란다는 것은 되게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세포 크기 증가하는 것도 동반하죠. 자, 크기가 약간 증가하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장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특히 생장, 발생도 마찬가지고 생장도 마찬가지고 체세포 분열을 동반하는데 생장은 몸이 자라는 것이다. 크기가 커지는 것이다. 자, 고드름도 크기가 커집니다. 석회암 동굴에 들어가면 그 돌고드름도 크기가 커지죠. 그걸 종유석이라고 하죠. 밑에 석순 올라오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생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자꾸 쌓이는 침적 현상이다. 물질 대사를 동반하지 않는다. 석순과 죽순을 비교해 볼게요. 죽순은 세포 분열과 물질 대사를 동반하죠. 즉 생장은 물질 대사와 물질 대사, 여기 있는 것처럼 체세포 분열과 물질 대사를 동반한다. 자, 그래서 아까 고드름이 커지고 그다음에 종유석, 석순 이런 것이 커지는 것은 체세포 분열과 물질 대사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생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크게 커지는 것. 자, 이와 같이 개체 유지 현상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종족 유지 현상, 쉽게 말하면 새끼 만드는 것. 생식. 그 새끼 만드는 과정에서 자손이 어버이를 닮게 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검둥개와 흰둥개가 교배를 해서 다시 검둥개끼리 교배를 했을 때 검둥개끼리 교배했는데 흰둥개가 나올 수도 있다. 분명 어버이를 닮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도 유전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중3 때쯤 맨델의 실험, 둥근 완두끼리 교배를 했는데 여기 주름진 완두가 나왔다. 분명 어버이와 다르죠. 그러나 이것도 유전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어버이는 갖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전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둥근 유전자 라지 R, 주름진 유전자 스몰 R, 둥근 유전자 라지 R, 주름진 유전자 스몰 R. 그런데 둥근 것만 표현되죠.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열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걸 우리는 대립유전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워요. 대립유전자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둘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표현되는 것. 이것이 우열의 원리. 그래서 표현되는 것을 우성, 표현 안 되는 것을 열성. 됐죠? 그래서 이것이 둥근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인데 주름이 표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버이로부터 각각 스몰 R 하나씩을 받았다. 주름진 것이다. 이것도 유전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항상성은 같은 상태야.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변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가급적이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항상성. 자, 그런데 생물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구조 또는 기능 또는 생활 양식을 바꿉니다. 구조 또는 기능 또는 생활 양식을 바꾸게 되는데 그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자, 구조부터 볼게요. 선인장, 우리 교재 이해 나와요. 15쪽. 예를 들어서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했다. 구조가 달라진 거죠.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잎이 왜 가시로 변했을까? 선인장은 건조한 지역에 살죠. 그럼 건조한 지역에 사는데 잎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수분을 쉽게 잃어버려서 증산작용해서 말라 죽을 수 있죠. 그래서 가시로 변하면서 물의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다. 더운 지방에 사는 사막 여우는 큰 귀를 가지고 추운 지방에 사는 북극 여우는 작은 귀를 가진다. 구조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작아지는 그런 그 차이. 자, 추운 지역에 사는데 만약에 귀가 크다. 추운 지역에 사는데 말단기관이 크다 그러면 열을 더 잘 빼앗기겠죠.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말단기관을 작게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를 다르게 한 적응. 기능이 달라진 것도 있죠. 자, 새의 날개. 물론 구조가 달라지면서 기능도 달라지겠죠. 새의 날개는 척추동물, 특히 사지동물, 4발 달린 그 동물의 앞다리가 변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날기에 적합하죠. 기능이 달라진 거죠. 고래 포유류죠. 물속 생활을 하면서 앞다리가 가슴 지느러미로 바뀌었죠. 이런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능의 변화. 생활 양식이 달라진 것도 있는데 곰이 겨울잠을 잔다. 또는 뱀이 겨울잠을 잔다. 이것은 생활 양식을 바꾼 거죠. 추운데 먹잇감이 별로 없는데, 곰의 경우에 먹잇감이 별로 없는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자기 비축된 약물을 잡고 써서 나중에 말라 죽을 수가 있겠죠.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뱀은 변온 동물이죠. 기온에 따라서 또는 수온, 주변 온도에 따라서 자기 체온이 달라지는 동물을 변온 동물, 기온과 관계없이 자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해서 또 똑같이 된다는 아니에요. 물론 곰이 겨울잠을 자면서 약간 체온은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어쨌건 체온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동물을 정온동물 또는 항온동물이라고 하죠. 개구리나 뱀은 변온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온 또는 수온이 낮아지면 함께 체온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겨울잠을 자죠. 이런 것들이 생활 양식 바꾼 것, 또 철새가, 겨울 철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런 것들도 역시 생활 양식이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구조, 기능, 생활 양식, 이 셋 중에 한 개 이상이 달라진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이러한 적응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적되었을 때 이제 진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험에서는 적응과 진화를 따로 보기도 하지만 대개는 묶어서 한꺼번에 적응 및 진화 또는 적응과 진화. 그래서 우리 기초 수준에서는 되게 새로운 종이 생기는 현상을 바로 진화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기본반에서 생명과학 2에서 더 구체적으로 진화를 배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죠. 개체주 현상과 종족유전 현상. 그럼 시험에 이것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어떤 예가 나옵니다. 대개는 이렇게 박스 처리해서 어떤 생명현상의 예가 나오고, 이것과 공통적인 생명현상이 무엇이냐 해서 1, 2, 3, 4에서 얘랑 똑같은 걸 고르는 게 나오죠. 그죠? 여기 체온을 유지했다, 아니면 삼투압을 유지했다 등등 얘기가 나오면 항상성. 그럼 항상성인 것을 여기서 찾으면 되겠고. 자,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 지금 여기 박스에는 유전 얘기가 나왔어. 유전 얘기가. 물론 유전의 단어를 직접 주지 않습니다.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유전의 한 예가 나왔는데, 여기 1, 2, 3, 4분의 유전 예가 전혀 없어. 그런데 여기 적응 얘기가 나와 있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물질 대사,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항상성 이런 얘기가 나왔어. 물론 이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유전이 없어. 그럼 뭘 골라야 되겠어? 이거 골라야지. 종족 유전 현상. 그죠? 그래서 개체 유전 현상과 종족 유전 현상으로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다 외우지 말고 종족 유전 현상 외우세요.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그럼 나머지 것 개체 유전 현상.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5쪽에 1번. 생물의 물질 대사를 나타낸 다음 사례 중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아까 동화작용 합성이라고 그랬죠. 합성 얘기 나오면 동화작용입니다. 자, 기억. 비례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로부터 물과 포도당이 합성된다. 이름하여 광합성. 동화작용이죠. 니은. 지방은 소화효소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분해. 이화작용. 이건 세포흡. 세포흡. 이화작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하건대 제발 문제 끝까지 읽읍시다.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급히 풀면 세포흡 이화작용이네 그러면 안 돼. 끝까지 보세요. 세포흡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에서 ADP와 무기인산이 ATP로 합성된다. 자, 칠판 보세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포도당 이 산소 그리고 물과 반응해서 전체적으로 자, 이 구체적인 생명과학 투기 때문에 기초 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와 또 물로 분해가 되죠. 자, 이때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ATP라는 물질에 인산기를 붙여서, 요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 챕터에 나와요. ATP를 만듭니다. 참고로, 자, 듣기만 하세요. 우선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인산기가,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2개 있는 겁니다. D 또는 다이 2개를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T는 트리 3을 의미하는 접두어죠. 그러니까 인산기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인산기가 2개다. 그럼 ATP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인산기가 3개다. 인산기를 붙여서 합성한 거죠. ATP 합성. 그럼 아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될 때 그 에너지의 일부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포도당이 분해되는 반응은 전체적으로는 발열 반응이야. 전체적으로는 이화작용이야. 그런데 이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의 일부를 ATP 만드는 데 쓴다. 그리고 약 40%를, 약입니다. 이 퍼센티지는 이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약 60%를 열로 바꾼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이제 결국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이때 그 포도당의 에너지의 약 40%를 ATP 합성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씩 주어지면,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제가 식으로 안 하고 우리말로 썼지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세포 전체적으로는 발열 반응이죠. 그러나 그 세포 속에서 ATP를 만드는 과정은 이와 같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디귿 ATP 합성이니까 다시 세포 그 전체 과정은 이화작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작용. 리을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로 분해된다. 됐죠? 그래서 이건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2번 되겠죠. 자, 2번 문제. 그림의 개구리와 하마는 눈과 코가 물 위로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그랬는데, 자, 개구리 양서류라고 하죠. 그 양서류부터, 참고로 기초반에서 올 필요 없습니다만, 예, 중딩 수준이나 약간의 고딩 수준으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있죠. 이름하여 지금 척추동물을 쓴 겁니다. 이게 더 있습니다만 여기서 생략할게요. 자, 어류는 아가미 호흡을 하죠. 아가미 호흡을 하고 양서류부터 폐호흡을 합니다. 물론 양서류의 대표적인 개구리, 파충류 대표적인 거 뱀, 뭐 도마뱀, 그다음에 거북, 조류 새 알 것이고 포유류 알 것이고, 물론 개구리가 올챙이일 때는 아가미 호흡을 하지만 성체, 개구리 됐을 때는 폐호흡을 하죠. 그럼 폐호흡을 하려면 콧구멍이 공기에 노출돼야 되죠. 하마는 포유류고 동시에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나 자기가 먹어야 하는 피식자에 눈에 잘 띄지 않아야 되죠. 물속에 살면서 자기의 피식자나 포식자의 눈에 잘 안 띄어야 돼.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거고, 그런데 코로 숨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폐호흡을 하니까 공기 밖으로 노출돼 있어야 되고, 자기의 포식자나 피식자를 눈으로 봐야 되니까 코와 눈이 머리 위에 붙어 있죠. 자,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적응과 진화겠죠. 자, 1번. 거미는 진동을 감지하여 먹이에게 다가간다. 자기에 대한 반응. 2번. 장구벌레, 모기의 유충, 애벌레죠. 장구벌레가 변태 과정을 거쳐 모기가 된다. 발생이죠. 그런데 그 변태 과정을 거치면서 애벌레의 크기가 자라겠죠. 그러니까 발생, 생장 모두 들어있고. 4번. 수생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광합성, 물질 대사죠. 여기서 공기방울이 생성되는 것은, 자, 이거 지워져 버렸는데 다시 쓸게요. 그 세포, 포도당, 산소, 이제 물 필요한데 이제 이걸 생략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배워 이거는 기본반에서. 그럼 오른쪽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세포호흡이고 줄여서 호흡이라고 하죠. 반응이 왼쪽으로 하면 광합성이야. 그럼 거기서 기포는 뭐겠어? 산소죠. 이건 물질 회사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되겠죠. 자.